안녕하세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누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잡히실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서류는 앞으로 은행, 보험 등 상속 관련된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0부 정도는 미리 발급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장례식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고, 납골당과 같은 봉안시설 비용은 추가적으로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부의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법상으로 부의금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지만 혹시나 이 부의금이 사회통념에 비춰서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장례가 완전히 끝나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망신고 관련해서 또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가 잠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좀 돈을 써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되고 또 부모님의 부채도 많지 않아서 상속 포기를 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장례 등을 위한 실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면서 꼭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물론 모든 재산 자료가 100%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꼭 같이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세 신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상속세가 없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상속재산과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세법에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돌아가신 날 기준에 남아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이 되고,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상속공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상속공제들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7억,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보다 상속공제가 더 클 때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없어도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한 가격과 상속받은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지나 공장, 상가, 단독주택 등이 거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차액이 커지게 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장 하나를 남겨놓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자녀들도 생존해 있어서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봤더니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은 상속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세무서도 그 5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상속인들이 이 공장을 10억 원에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10억 원에서 5억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대략 계산을 해보면 1억 9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속을 받은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공장 가격을 8억으로 올려놨다면 상속세는 똑같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10억에서 8억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계산해 보면 약 6천만 원 정도로 앞선 사례보다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상속공제 및 채무 등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냐, 토지냐 또는 상가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서 최적의 평가 방법과 평가 가액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의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중에 추가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될 사전증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 출금 내역들이 있다면 이 금액들 역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소명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장례비용과 부모님의 채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납골당과 같은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채무인데요. 부모님 앞으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채무들은 모두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남에게 빌린 돈이 있다든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다든지 기타 담보대출 또는 반환해야 할 전세금 등이 있다면 모두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일괄공제는 자녀가 있기만 해도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만약 미성년이나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를 받지 말고 기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공제는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전제 조건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인 5억 원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 중에서 최대 2억 원까지를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이 없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를 하면서 부모님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6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한 낮추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최대로 찾아내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 납부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한 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세법에는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연부연납 제도인데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연부연납도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납 제도인데요. 현금 대신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납의 경우에는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물납 계획을 잘 세워서 딱 필요한 만큼만 물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는 세금 신고는 혼자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 상속세 신고만큼은 웬만하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미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납부 스케줄도 혼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